저는 원래 새벽에 불 꺼진 거실에 혼자 누워 배를 벅벅 긁으며 과자를 먹으면서도 공포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볼 정도로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제 인생의 첫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막 끝났을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녀석이 어찌나 소심하고 얌전한지 입양하고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험도 끝났겠다. 그날 저는 제 방에서 밤늦도록 마우스와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는 제 발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귀를 쫑긋 세우며 방안을 살피더군요. 그리고 녀석이 으르릉하고 낮게 소리를 내더니 제 방 구석에 있는 장롱 쪽을 향해 맹렬히 지저대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모습에 이 강아지가 우리 집 애가 맞나 싶어 멍하니 보고 있는데, 녀석이 장롱에서 반경 1m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이내 꼬리를 말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강아지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 저까지 덩달아 무서워져서 게임이고 뭐고 바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지나 있었고 하필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강아지는 구석에 콕 박혀서 꼬리를 말고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부모님이 올 때까지 강아지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래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던지라 그 일도 금방 잊어버렸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나름 명문고라고 하는 사립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학생들은 여름방학에도 날마다 학교에 나가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방학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마철이 다가왔고 습하고 꿉꿉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밑에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은 뒤 얇은 이불을 걷어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묘하게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고 이불을 끌어다가 덮으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고, 처음에는 무섭다기보다 뭔가 좀 신기해서 속으로 재밌어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배와 옆구리 쪽에 강한 한기가 몰려왔고, 온 힘을 다해 머리를 들어서 시선을 아래로 돌린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퉁퉁 불어서 반쯤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창백한 손들이 제 옆구리를 타고 올라와서 배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익사한 사람의 시신을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보면 바로 저런 느낌이겠구나 싶더군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에 힘을 주었고, 그러자 손들이 일순간 동작을 딱 멈추더니 제 옆구리와 배를 쥐어뜯는 것처럼 움켜쥐는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튕기듯이 일으켰고, 다행히 몸이 서서히 움직이며 가위가 풀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손들은 사라지고 없었고, 저는 악몽을 꾼 거라 생각하며 방에 불을 켠 뒤 슬쩍 제 배를 쳐다보고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살을 손으로 꽉 쥐었다 놓으면 그 부분은 피가 안 통해서 하얗고 그 주변은 빨갛게 보이잖아요. 제 피부에 그 흔적이 남아서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는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어느새 등교 시간이 다 되어서 또 금세 잊고 평소대로 생활을 했죠. 며칠 후, 그 일이 신경 쓰였던 저는 방의 한가운데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구석에서 잠을 자서 그런가 싶어 잠자리를 바꿔보기로 한 거였죠. 그날 꿈을 하나 꾸었는데 제가 막 새로 지은 듯한 어느 전철역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한눈에 봐도 새 것처럼 반짝거렸고
역에는 축하 리본이 달린 커다란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지가 확실히 있었지만 그곳이 처음 가보는 역이라 상행을 타야 할지 하행을 타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선도라도 보고 싶었는데 역 안에 노선도가 보이지 않았고 직원도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헤매고 다녔죠.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개찰구 쪽으로 들어갔고 저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따라 들어가다가 마침 제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하고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다시 말을 걸자 여자분이 그제서야 슥 하고 돌아보더군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을 빤히 보고 있던 그녀는 제가 다시 입을 때려는 순간 제 가슴팍을 확 밀쳐버렸고 저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저를 꽉 눌러서 제 몸 위쪽으로 올라타더니 왼쪽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더라고요.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어깨뼈를 긁어내는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겨우 여자를 밀치고 일어나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기분 탓인지 어깨가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면서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빨리 학교에나 가자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제 왼쪽 어깨에 손바닥만한 피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잠결에 뭔가에 부딪혔거나 물건이 어깨 위로 떨어졌겠지 했는데 방 한복판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잤다고 해도 딱히 부딪힐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살펴봤지만 무언가 떨어진 흔적도 없었죠. 이 3가지 사건을 연달아 겪은 뒤로 저는 20대 중반까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나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몸이 허해진 건가 싶었지만 저는 겨울에도 외투 없이 반팔로 다닐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같이 자자고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6살 때부터 혼자 잠을 자던 다 큰 딸 자식이 이제 와서 왜 저러나 할까봐 속으로 혼자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생각조차 못했고 밤이 되면 잠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만성불면증으로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도 없고 전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2, 3일에 한 번씩 기절하듯이 잠을 잤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면서 정신적으로 심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이 들면 어떤 전철역이 나오면서 웬 여자 귀신이 저를 쫓아와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졸랐고 어떤 날은 가위에 눌리면서 귀신이 제 배 위에 올라타 앉아 있거나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겁을 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로 죽겠다 싶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귀신 입장에서는 저를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온몸으로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가던 어느 날 당시 저는 방학인데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서러움과 수면 부족, 거기에 공포심까지 더해져서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도 꿈에서 귀신에게 쫓기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귀신에게 공격당한 상처 때문에 온몸이 피칠갑이 되었는데도 제가 도망치고 있지 않자 그 귀신놈이 저를 비웃더니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발로 저를 툭툭 차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 이놈아! 누군가의 엄청난 고함 소리에 너무 놀라서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멀리서 하얀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친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오면서 생전에 등산하실 때 쓰시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날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 앞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잡것이 감히 내 손녀를 울려! 썩 꺼져! 그러자 저를 괴롭히던 손길은 사라져버렸고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지 꿈속인데도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겨버렸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밤마다 절 괴롭히던 귀신도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하루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때 겪은 일들을 어렵사리 털어놨는데 근데 어머니한테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도 17살 전후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쳤던 게 저를 괴롭히던 귀신이 어머니가 봤던 것과 인상차기가 비슷했다는 거였는데 앞머리가 없는 긴 생머리에 흰색 H라인 원피스와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까만 구두를 신고 있던 그 여자가 어머니도 괴롭혔던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했던 편이라 매일같이 시달려도 아픈 적은 없었는데 어머니는 악몽을 꿀 때마다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유명하다는 무당집을 여러 군데 찾아갔는데 외할머니 말로는 가는 곳마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내 자식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신내림을 받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렇게 버텼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할머니가 연말에 있는 성당에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신부님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묵주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멀쩡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진 알 수 없지만 그때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다면 혹은 신내림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또 성당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가끔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곤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타고난 남다른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지몽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외할아버지인데 저희 외조부모님은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외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공주처럼 모시다시피 했고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만 있으면 항상 든든하다며 늘 자석처럼 붙어 다녔죠. 모든 걸 다 잃어도 두 분만 있으면 이겨낼 정도로 외조부모님은 사이가 각별했는데 하늘도 무심한지 외할아버지가 아무런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던 분이 폐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할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나 수술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족들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외할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했던 할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알아 누워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이러다가 할머니까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때 슬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을 정도니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겁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밤을 새며 할머니 곁을 지켰고,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를 겨우 설득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기절하듯 잠에 빠지던 어머니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가족들이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거실에 둘러앉아 행복한 얼굴로 수다를 떨고 있더랍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나가보니 그곳에 외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는데, 할아버지가 사람 키만한 나무판 같은 것을 들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깔아두더랍니다. 이게 칠성판인데 길 가다가 너무 좋아 보여서 주워왔다. 어머니가 왜 그런 걸 주워왔냐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그것을 정성껏 바닥에 깔더니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 위에 눕히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묘한 불길함을 느낀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내가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 엄마, 절대로 외롭지 않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하, 엄마한테 정말 잘할 거지? 그러면 우리 딸 믿고 간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칠성판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 후로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가 깨어났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대체 그 칠성판이란 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염을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관 안쪽 바닥에 까는 일종의 얇은 판이더군요. 북두칠성을 본떠서 판에 7개의 구멍을 뚫어놓아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시신을 칠성판에 묶은 상태로 입관하기도 한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진 할머니를 걱정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가끔 외로움을 타기도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작년에 팔순잔치도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할머니를 열심히 보필하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생전에 할아버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가부장적인, 말 그대로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었는데, 어머니와 저만은 유독 예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둘째인데, 큰아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고 생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조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을 다해서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호랑이 시아버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며느리였답니다. 그런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다고 하네요. 제가 어머니의 그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으니 할아버지는 손녀가 크게 될 아이라며 어릴 때부터 저를 금이야 오기야 끼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추운 겨울에도 내복 바람으로 나가서 사왔고, 항상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분이 제가 기침 한번 콜록한 뒤로는 집안에서 담배에 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족보에 제 이름을 넣어서 새로 받겠다며 다른 자매들 이름까지 전부 올리느라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간 일도 있었는데,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저를 기점으로 저보다 먼저 태어난 여자 친척들은 족보에 이름이 있는데 제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은 이름이 없다는. 아무튼 친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보다 몇 년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역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는 하루에 2-3겁을 피울 정도로 헤비 스모커였지만 술은 거의 안 마셨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라고 했다더군요. 참, 저희 할아버지 두 분 다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간암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온몸이 노랗게 뜨고 깡말라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눈만 뜨고 있던 할아버지가 싫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귀찮으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 몰래 할아버지 옆에 슬쩍 누워서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게 하루 일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친척 어른들이 하나같이 까만 정장 차림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누군가 죽는다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그냥 특이하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죠. 어른들은 심각한 얼굴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저에게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뒹굴거리며 책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 어이야 가는디 배웅해 줄텨. 응. 그러면 할아버지랑 같이 옷 입자.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주었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이 옷을 입냐고 물었죠. 예, 우리 손녀 하얀 옷, 까만 옷이 이거밖에 없네. 나중에 애미한테 하나 사주라고 해야 쓰겄네. 자, 할아버지랑 이거 입자잉? 그렇게 제 옷을 갈아입힌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얼른 나오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야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아차린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을 뒤져서 태권도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말씀만 해보세요. 예? 아버지는 친척 어른들과 함께 할아버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여느 때와 같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제가 방에 들어서자 절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할아버지 어야 가는디 배웅해 줄텨.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씩 미소를 지으며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죽음을 본 적이 없던 저는 어린 마음에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는데 임종을 지켜본 후에야 제가 모든 장례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컸을 때 어머니가 그날 어떻게 알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왔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할아버지가 이거 입고 배웅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니 어머니가 펑펑 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었어. 세상에 내 자식 보고 싶다고 꿈에 찾아와서 손수 옷도 골라주고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 엄마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당차고 강한 편이라 웬만해선 울지 않는 분인데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니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전히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저번 이야기에서 내가 고딩이었던 시절, 악몽과 귀신의 괴롭힘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해줬다고 한 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할아버지와 관련된 꿈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고향인 전주에 있는 선산에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큰아버지가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 선산을 형제간의 상의도 없이 그냥 팔아버린 거야. 그때 내가 고3 때였는데 잘잘못을 가리는 건 둘째치고 당장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 어찌어찌해서 겨우 이장을 마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부모님은 친척 할아버지 댁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며 나에게 전화를 했어. 나는 잘 마무리하고 조심히 오라며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내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현수야,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 현수야, 너무 춥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서럽게 울었고 할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할아버진 점점 더 멀어졌어. 그러다가 잠이 깨서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반 정도였고 비록 짧은 꿈이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나는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 근데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는 거야. 어머 현수야. 엄마도 똑같은 꿈 같다. 엄마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어머니와 내가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거지. 어머니와 나는 생전에 할아버지와 워낙 각별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꿈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나서며 할아버지 묘소가 있던 곳을 한 번 더 파보자고 했고 그 고집에 못 이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묘소를 한 번 더 봤더니 그곳에서 손가락 뼈로 보이는 유골이 4개가 나왔다는 거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추가로 나온 유골을 함께 매장하기 위해 새로 이장한 묘자리를 다시 파봤더니 흙이 질척질척한 게 물기가 있었던 거지. 놀랍게도 그 자리는 지하수가 배어나오는 자리였어. 이장할 곳을 며칠 전에 미리 파놓아서 마른 흙만 봤던지라 아무도 그곳이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라곤 생각도 못했었나 봐. 가족들은 며칠에 걸려서 좋은 묘자리를 구했고 그렇게 할아버지 묘소를 무사히 이장할 수 있었어. 그 뒤에 할아버지가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했다는데 왜 내 꿈에는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할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은데. 그 후로도 나는 20대 중반까지 할아버지를 종종 꿈에서 뵙곤 했는데 요즘 들은 몇 년 동안은 통 못 뵌 것 같아. 이제 나도 잘 성장한 든든한 성인이고 할아버지도 마음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갔다고 그리 믿고 있어. 언젠가 꿈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할아버지가 어릴 때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젠 내가 신문을 읽어드리고 싶어. 마침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독 소름이 돋고 무섭게 느껴졌던 꿈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줄게. 난 유난히 주변 사람들의 태몽이랄지 흉몽 같은 걸 잘 꾸는데 하루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내 꿈에 나왔어. 남친이 검은색 차를 타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꿈인데도 엄청 기분이 나쁜 거야. 뭔가 불길하고 불안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내가 차 운전석 문을 확 열고 안 내리려고 버티는 남친을 억지로 끌어내려 버렸지. 나는 뭐 이런 걸 타고 왔냐면서 남친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렸고 마구 화를 내다가 잠에서 깨어났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뭔가 찜찜했지만 전화를 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남친한테서 뭐라고 문자가 온 줄 알아? 현수야, 나 죽을 뻔했어. 그걸 본 순간 갑자기 전날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난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어. 알고 보니 남친의 친구가 차를 뽑았다고 해서 남친이 한번 물어보고 싶다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제법 크게 났다는 거야. 천만다행으로 남친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 외에 다친 곳은 없었는데 잘 사는 집 친구가 스포츠카를 뽑은 게 좋아 보여서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던 거지. 경차도 몰아본 적 없는 녀석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스포츠카의 힘을 가늠하지 못하고 악셀을 힘껏 밟았다나 뭐라나. 어이구. 그러자 속도는 순식간에 올라갔고 당황한 남친이 핸들을 꺾으면서 가드레일을 아주 제대로 대차게 박아버렸다고 해. 차는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망가졌고 결국 폐차를 해버렸어. 근데 그 정도의 사고에서 타박상만 입은 정도라니. 만일 내가 그날 꿈에 남친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스포츠카를 뽑은 지 3일 만에 폐차하게 된 남친의 친구는 멘탈이 와장창 나가버렸고 남친의 말로는 보험에 적금을 든 것까지 다 깨서 변상을 해주긴 했다더라고. 어이구, 인간아. 이번 이야기는 내가 예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 꿨던 꿈인데 다른 팀의 팀장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팀장님이 퇴근을 하면 날마다 병원으로 가서 간호를 했었지. 그날 꿈은 평소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늘 똑같은 일상 같은 꿈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도 나는 꿈속에서 그게 이상하단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꿈에서 깬 후에도 솔직히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 그냥 그 팀장님이 상복을 입고 있었다. 뭐 이것만 유독 기억에 남는 정도였달까. 잠에서 깬 나는 전날에 미리 코디해둔 옷 대신 검정색과 회색 계열의 깔끔한 분위기로 옷을 입었고 평소대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점심시간 직전에 그 팀장님 아버지가 위독하단 연락이 온 거야. 그분은 결국 그날 오후 2시 무렵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바로 조퇴를 해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 사실 팀장님이 형제도 없고 이혼을 한 데다가 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 그러니 혼자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평소 회사에서 그나마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 도와드려야 할 것 같기도 했고 난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도 보내주고 팀장님을 위로해줬어. 솔직히 친하다곤 해도 나는 제3자인데 조금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생겼으니 그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꾼 흉몽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괴로울 뿐이야. 때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당시 3학년들은 모두 학교 본관에서 지냈는데 그곳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었어. 5층짜리 건물에서
우린 주로 3, 4층 교실을 사용했고 5층에는 3학년들이 쓰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매일 야간 자유로 학습을 했었지. 학교가 나름 자부심 있는 명문 사립인문계라 야자는 자율이 아닌 의무사항이었어. 개보수를 깔끔하게 하긴 했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에 낡아서 화장실도 다른 건물처럼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편도 아니었지. 내부 구조는 변기칸 2개에 청소도구 칸과 세면대가 각 하나씩이라 4명이 함께 들어가면 공간이 꽉 찼어. 그래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양치를 하러 가면 먼저 끝난 친구가 교실로 가곤 했었지. 그날도 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4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난 느긋하게 양치를 마친 후 컵과 칫솔을 친구에게 맡기고 변기칸으로 들어갔어. 남은 친구도 교실로 들어갔고 소변을 보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는데 왼쪽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삼색 슬리퍼와 하얀 양말을 신은 발이 슬쩍 보이는 거야. 칸막이 아래쪽 공간이 꽤 넓어서 평소에도 볼일을 보고 있으면 옆 사람의 발이 종종 보이곤 했었거든. 나는 우리가 오기 전에 화장실에 누가 먼저 들어와 있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마무리를 하고 나온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어. 그런데 세면대 거울을 통해 비춰진 화장실 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가 들어갔던 칸은 2번째 칸이었고 그곳에서 내 왼쪽에 있는 게 청소도구 칸이었던 거야. 그 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내가 볼일을 보고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화장실을 오가는 인기적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 게다가 자물쇠를 열고 닫는 그 작은 소리조차 듣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본 그 발은 뭐였냐는 거지. 친구가 장난을 친 건가 싶어서 곧장 교실로 가서 물어봤지만 나와 함께 화장실에 왔던 아이들 모두 교실에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다고 했어. 그럼 내가 본 그 발은? 그런 생각을 하니 야자를 하는 내내 등골이 오싹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어. 결국 나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에게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4층 청소도구 칸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직접 열어봤어. 하지만 그곳엔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어. 똑바로 들어가는 각도로는 그렇게 보였고 내가 봤던 각도로 발을 디디려면 발목을 아예 180도로 꺾어야 겨우 가능할 것 같았지. 만에 하나 누군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애써 발을 디뎠다면 빗자루나 대걸레가 부딪히는 소리랄지 옷자르기 스치는 소리라도 들렸어야 하는데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고 그곳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서둘러 문을 잠근 뒤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다음 날 나는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크게 혼이 났고 선생님은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냐며 나를 닥달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겪었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는데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더니 그만 가보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그런 선생님의 태도가 좀 의아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교실로 돌아가야 했지. 본관 4층 청소도구 칸. 그곳에서 내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 학생 주임 선생님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우리 학교는 건물이 총 5개가 있었는데 본관 뒤쪽에 소규모 야외 공연장이 있었어. 매점에 가려면 그 공연장을 따라서 작은 언덕을 빙 둘러서 가야 했는데 하루는 야자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들과 내기를 했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매점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명을 더 뽑았어. 그렇게 뽑힌 사람은 나랑 친구 A였고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매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길을 걷다가 소 공연장을 지나갈 때 공연장 벤치 중간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 주변이 어두워서 얼굴의 생김새나 표정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단발머리를 하고 단장한 동복 자켓을 입고 앉아있는 거지. 벤치는 학생들이 가끔 수다를 떨거나 잠시 멍 때릴 때 앉아있곤 하는 장소라 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곳을 지나쳤어. 잠시 후 매점에 도착해서 A랑 간식을 고르다가 내가 친구에게 문득 우리 벌써 동복 입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A가 아직은 춘추복 기간이라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우리 아까 소공연장 지나올 때 누가 동복 자켓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했더니 A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내 어깨를 툭 치는 거야. A도 오면서 그곳을 슬쩍 봤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 했던 거지. 나는 A에게 단발머리 여자애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똑똑히 봤다면서 너야말로 장난치지 말라고 우겼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서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나온 그 경로에서는 소공연장 벤치가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 나와 A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매점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 다행히 매점 이모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을 불러줬어. 선생님, 여기 땡땡이 치는 학생 2명 있는데 버뜩 데리고 가 있어. 학주쌤의 따뜻한 손길로 교무실에 끌려간 우리는 한바탕 혼이 났고 나는 A를 먼저 교실로 돌려보낸 뒤 선생님에게 내가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어. 이 일이 있기 전에 화장실 청소도구 칸에서 귀신을 봤을 때 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의 태도가 좀 이상했거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고 선생님은 빨리 교실로 가라며 호통만 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어. 나는 펑펑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귀신을 보니까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진다. 이게 뭔지 모르니 더 무섭다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렇게 매달렸지. 내 눈물에 당황한 학주쌤은 부랴부랴 나를 달랬고 그때 당직 중이던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며 이런 말을 했어. 현수야, 걔 그렇게 무서워할 애는 아니야. 학주쌤,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시죠. 에헤이, 박선생. 그 말에 당황한 학주쌤은 내 눈치를 살폈고 내가 사실을 듣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레이저를 쏘자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냈어. 에휴, 알았다. 보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학교에 어떤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녀석이 교우 관계도 좋고 성적이 좋아서 쌤들이 다 이뻐했지. 근데 우리가 학생의 속마음을 미처 몰랐던 기라. 그의 집이 부모님은 각각 카이스트랑 서울대 출신이었고 위로 언니도 하나 있었는데 MIT 다녔다 카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 집안이었다 이거지. 그러니 부모 눈에는 이 학생의 성적이 성에 차겠냐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명랑했는데 집에서는 엄청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야.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부모는 항상 더 높은 점수를 원했고 오죽하면 공부하고 있는 애 뒤에 앉아서 항상 감시했다 하더라. 그러니 걔 마음이 어땠겠냐.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며칠 지나서 애가 실종이 된 거야. 어차피 수능 끝나면 출석을 다 채운 이상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기에 학교 안 나오는 놈들도 꽤 많았지. 선생님들도 그래서 인마가 안 나오는갑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밤 10시가 넘어서 애들 다 집에 가고 없는데 학교로 전화가 왔어. 알고 보니 그 애 부모가 애가 집에를 안 온다고 전화를 한 거야. 당직쌤이 전화 받고 출석부를 보니까 출석한 기록도 없고 결국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경찰에 부모까지 학교로 쫓아와서 근방을 이잡듯이 뒤졌지. 에휴, 진짜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학교 뒷산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됐는데 옆에 자필로 쓴 편지 한 통이 있더라고. 그 내용이 대충 이랬다.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렇게 남기고 갔는데 그 애 성적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 수능 성적 중에 최고로 높은 점수였다. 참, 내도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솔직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이가. 잘하는 애를 왜 그렇게 잡아서는. 애가 참 착하고 밝았는데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노. 어? 에휴. 근데 그 일 이후로 학교 안에서 현수 니처럼 그 애를 목격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거나 나쁜 일은 한 적이 없으니까 니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고, 선배님 오셨습니까? 그만 좋은 데 가이소. 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빌어주라. 알았지? 이제 됐지? 버터 교실로 가라. 여기까지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녀는 아직도 여전히 학교에 있을까? 이제 그만 좋은 곳에 가서 편해졌으면 하는데 말이지. 이번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이야. 당시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고 있던 나는 시험 기간이 되어도 평일엔 알바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말에 알바 가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싶어서 전공책을 가지러
아침 일찍 학교에 갔지. 학교 정문을 지나서 학과 건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대충 3-4m 거리 앞에 낯선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 내가 걸음이 좀 많이 빠른 편인데 앞에서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남자의 보폭을 도무지 따라잡질 못하겠는 거야. 승부욕이 생긴 나는 더욱더 속도를 높였지만 아무리 빠르게 걸어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새 학과 건물에 도착했고 남자는 1층 전면 입구에 있는 유리문을 자연스럽게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어. 문을 밀어서 여는 게 안 보여서 문이 열려있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웬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야. 학과 건물 유리문이 좀 빡빡한 편이라 온몸으로 힘껏 밀면서 문을 열어야만 했거든. 근데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지. 심지어 남자가 갔던 왼쪽 방향은 원래 복도 쪽인데 주말에는 복도로 이어지는 커다란 철문을 단단히 잠궈뒀었어. 남자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건데 내가 못 본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에는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 그럼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또 뭔가 이상한 걸 봤다는 느낌이 들었고 난 그대로 몸을 돌려 건물을 빠져나와서 고장 집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그 학기 시험은 망쳐버렸지 뭐. 떼헷. 시간이 흘러 취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직업 특성상 난 야근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집과 회사의 중간에는 커다란 8차선 도로가 있었어. 그래서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길을 건너야 했는데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그 육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지. 앞에는 어떤 여자가 올라가고 있었고 육교 너머에는 온통 주택가라 늦은 시간엔 길을 오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 여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8차선이나 되는 도로이니 그 길이만큼 걸어가야 하는데 계단 서너 칸 정도 앞서서 걷고 있던 그 사람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지. 그걸 깨달은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졌지만 내 몸이 피곤한 게 우선이라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야근을 마친 후 비슷한 시간대에 육교를 올라갔는데 뭔가 낯이 익은 사람이 육교 중간의 난간에 팔을 걸치고 서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 어제 육교에서 봤던 그 여자였는데 옷이 똑같아서 기억이 나더라고. 순간 가까이 다가가기 무서웠지만 다른 길로 가려면 거기서 20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만 했어. 나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여자를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고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거리가 점차 좁혀지자 여자가 내 쪽을 슥 하고 돌아봤고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자연스레 계속 걸어갔지. 그런데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 여자가 갑자기 느린 동작으로 난간을 타고 올라서더니 그대로 아래로 훅 떨어져 버렸어. 평범한 모습을 한 사람 형체가 육교 아래로 떨어진 걸 보니 정말 어찌 할 방법이 없더라.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난간 아래쪽을 쳐다봤어. 근데 없어. 난간과 거리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자동차들은 아무렇지 않게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지. 여자는 거기서 또다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굳어버린 나는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이후로 육교 자유낙하 귀신은 내 꿈에 자주 나타났고 과거에 내가 꿨던 악몽과 비교를 하면 그다지 무섭진 않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세 발자국 앞에서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며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추었지. 여자는 추락한 뒤에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날 보며 씩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출근을 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 안 그래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업을 하거나 주말 근무까지 했으니 항상 잠이 부족했던 나로선 정말 죽을 맛이었어.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더라. 아니,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핑핑 돌면서 그 몇 시간 자는 시간을 방해한다 생각하니 귀신이 증오스러워지더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잠을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그때는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날도 여자는 꿈속에서 나를 놀래키며 확 튀어나왔고 참다 못한 나는 정색을 하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 아이씨. 야, 나는 여자의 뺨을 야무지게 때리며 악에 받쳐 말했어. 너 한 번만 더 내 자는 거 방해하면 가만 안 둬? 내가 당장 죽어서 너처럼 귀신 돼서 영원히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지? 두고 봐. 더 이상 죽지도 못하는 니까지 거 진짜 죽고 싶도록 만들 테니까. 그날 이후로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 말고 다른 귀신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귀신들 사이에서 이 구역의 미친년은 쟤라고 소문이라도 난 걸까? 야, 니들이 직장인의 비애를 알아? 아무리 귀신이라도 생업에 찌든 직장인은 좀 가만히 냅두라고. 계속 건들면 확